안녕하세요. 독서의 감상과 비평을 좀 이제 공유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찍고 있는 잠꼬대의 미학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처음 읽어본 로맨스 소설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소설 같은 거 잘 읽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읽어도 이회수류의 약간 그 냉소적인 고뇌, 그런 거에 찌든 그런 소설들을 좋아해서 그런 소설들만 읽었다가 그 유학 시절에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제 인생에서 처음 읽은 로맨스 소설인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여자가 권해줘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마음에 두다가 역시나 했었던 그때 그 영어 튜터, 마이 영어 튜터 제니퍼를 생각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유분방한 사진작가, 그리고 단순하고 지루한 목가적 삶의 일상에 권태를 느끼는 유부녀, 가족의 부재를 틈타 벌어지는 이들의 불륜 행각이 이 소설의 주요 스토리 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야기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볼 때 부도덕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렇게 두 사람이 사랑이 너무 애절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자는 이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책임을 받아들였고, 남자는 이를 존중합니다. 단 4일간의 불륜의 대가로 20여 년간을 그리움이란 감옥 속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주인공 둘 다 담담히 그 죄의 대가를 받아들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루었으므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죄의 대가는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륜에 함부로 돌을 던지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작가는 남자 주인공 로버트 킨케이드를 통해 유목민족 문화와 정착민족 문화를 대비시킵니다. 소유하는 문화에 익숙한 청교도적 고리타분함과 대비되는 주인공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개념의 교정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창조한 제3의 존재가 한 마리 새가 되어 이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라는 거죠. 즉,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창조다. 존재의 창조. 작가는 질투와 욕망, 정복 욕구, 넌 내 거야, 뭐 이런 일반적인 러브 스토리에서의 이제 자극적인 갈등 요소들을 걷어내고 주인공들이 저질러진 불륜을 윤리와 타협해 나가면서 정당화시키는 과정, 이거를 조금 애절하게 묘사한 거죠. 보통의 러브 스토리와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이. 주요 스토리 라인은 이제 남녀의 불륜 행각이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그 다음 그들이 그리움을 어떻게 감내해 나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소설은 저자 제임스 왈러의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술되고 있는데요. 작가가 스토리에 전혀 관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3인칭 전지적 시점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토리 라인을 짚자면 사진작가인 로버트 킨케이드는 조그만 마을들에 있는 이제 시골에 있는 터널식 다리, 커버드 브릿지라고 하는 터널식 다리에 대한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사진 의뢰건으로 아이오와 어느 시골에 출사를 나갑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합리적인 인간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혼자만의 상상으로 구축된 감성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외톨이였고요. 보통 말로 말하면 좀 문제아였고요. 낱말의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낱말을 말하는 입의 감촉을 느끼는 아이. 전쟁에 징집되어 우연찮은 기회에 사진을 배우게 되고 그러는 감수성으로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의 사진은 소위 작품성 있는 사진일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죠. 근데 그 역시 생계수단으로서의 사진과 예술로서의 사진 사이의 괴리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보기에 지금의 산업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 개인성을 말살하는 동일한 표준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가차없이 도태시켜버리는 그 비정한 사회, 남성 호르몬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이죠. 그 같지 않음에 대한 공포가 대대로 유전되는 그 장소, 이 사회. 이 킨케이드는 그것이 유전되기 전에 떠나고 싶은 유목민 같은 사람입니다. 몇 번 연애를 했었고요. 외적인 매력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의 남자다운 피지컬을 이제 전쟁 사진을 찍었던 그 치열한 경력 때문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가 만난 여자들은 이미 다 남성 호르몬에 인질이 된, 남성 호르몬 이 사회에 익숙해진 여자들인 거죠. 그의 역마살을 견디지 못하는 부류의 여자들이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 했던 결혼도 그래서 실패로 끝났고요. 그래서 주인공 남자는 여자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 7개의 커버 브릿지들 중 6개는 찾아서 찍었습니다. 근데 하나를 찾기가 힘들어서 외딴 농가에 가서 이제 길을 묻는데, 거기에 이제 여주인공, 아이가 둘인,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여성임을 의식하고 있는 유부녀 프란체스카 존슨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묻는 킨케이드에게 이 여자는 이제 한눈에 완전 꽂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공교롭게도 남편과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키운 소를 팔러 농업박람회 같은 곳에 참가하느라고 약 일주일 정도 이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제 문학의 낭만을 아는, 영문학을 전공한 이탈리아 지중해 미인입니다. 전쟁은 이제 유럽을 폐허로 만들었고요. 2차 대전. 폐허로 만들었고 남자들을 죄다 부상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 그녀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밖에 없었고, 그 즈음에 만난 미군 리차드 존슨을 따라서 이곳 아이오와로 오게 된 거죠. 존슨은 이제 사람 좋은 전형적인 청교도적 미국인. 아마도 이제 아내가 생계전선에서 퇴진해서 여유롭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그녀의 영어교사 일을 반대를 합니다. 집에 있으라고. 집에서 애 키우고 편하게 있으라고. 이제 이곳 깡촌에 이제 처박혀가지고 집안일하고 농사일만 하는 그녀에게 착하고 성격 좋지만 교양 없는 이웃들, W.B. 예이츠를 뉘집 개 이름 정도로 아는 이웃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었을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푸념과 판단이 죄의식으로 돌아오는 이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 권태로운 체념.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정든 소를 좋은 것에 팔아가지고 도살하는 걸 미덕이라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도저히 이해해 볼 도리가 없는 거죠. 이 여자는 그런 관습을, 그런 미국적 관습을. 길을 묻는 킨케이드에게 프란체스카는 이제 직접 안내해주겠다는 과잉 친절을 베풀게 되고, 살인적인 더위를 빌미로 해서 그를 집안으로 들여서 이제 냉차를 대접합니다. 둘의 관계는 이제 좋게 보면은 로맨스고 나쁘게 보면 불륜이에요. 불륜이죠, 뭐 한마디로. 이제 그저 그런 외도의 과정을 답습합니다. 거의 별로 새로울 게 없어요. 그냥 외도인데, 가족이 이제 돌아올 즈음, 이제 그들은 이 외도의 끝을 어떻게 결말지어야 하는지를 이제 결정해야 했죠. 도망칠까? 아니면 여기 남을까? 프란체스카는 이제 자유방랑인 킨케이드의 결심과 다르게, 킨케이드는 이제 도망치자고 하는데, 이 여자는 전통적 가치관인 그 책임을 선택을 합니다. 아주 어렵게. 책 속에서는 아주 어렵게. 그리고 킨케이드 역시 어렵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그들은 이제 그렇게 헤어지게 되고 20년이 지나도록 서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프란체스카는 그녀의 유언 속에 짧은 자신들의 로맨스를 기록한 일기를 자식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 로맨스의 애절함과 애틋함을 이제야 늦게 뜬금없이 20년 만에 발견을 해가지고 자식들도 그 애절함을
인정하고 공감한 자식들이 이 이야기를 소설화하는 작업을 이제 제임스 월러에게 이제 의뢰를 하게 되죠. 그 제임스 월러는 시애틀의 한 재즈 색스포니스트가 킹케이드를 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단서를 잡고 그를 찾아서 킹케이드의 죽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킹케이드의 또 애절한 죽음 이야기를 듣고 소설을 끝맺음하는 거죠. 이 소설을.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제 실화의 탈을 쓰고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실화는 아닙니다. 킹케이드는 어려서 나무나 잔디, 대지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아이였어요. 듣는 아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는 실로 큽니다. 보는 것은 현상으로부터의 미래를 추측할 수 있는 반면에 듣는 것은 과거를 상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가, 감각적인 차이가. 대체로 이제 우리는 그 직관력이 있다는 것을 척 보고 아는 능력 정도로 간주를 하거든요. 한번 탁 보고 이제 저것의 본질을 딱 꿰뚫어 버리는 그 인사이트.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직관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는 그런 폭력적 직관을 거부하고 다른 개념을 내어놓습니다. 폭력적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딱 보고 이거는 저거다, 이거는 이거다라고 딱 규정 지어버리는 순간 규정되는 대상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죠. 말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이죠. 서양이 동양을 보고 딱 규정해버리는 그 오리엔탈리즘의 그 오만함. 베르그송에 의하면은 직관은 어떤 유용성 또는 도구적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그런 거는 무관하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대상에 대해 반성할 수 있으며 그것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된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직관이라고 베르그송은 그래요. 쉽게 풀면은 나무 책상의 이제 기능적 아름다움을 보면서 미래의 잠재성을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팔다리가 잘리기 전에 그 나무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으면서 나무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알아주는 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종의 정신적인 청진, 정신적인 들음을 통해서 그 영혼의 고동소리를 들으려 하는 것, 이러한 참된 경험주의가 바로 참된 형이상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관의 개념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사유하게 합니다. 나무 책상의 기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나무 책상을 중심으로 그 공간을 사유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과거의 잠재성을 사유한다는 것은 나무가 자연과 맺어왔던 이야기, 그 역사를 사유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곧 시간을 사유하는 일이라는 거지. 베르그송은 이러한 직관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는 비로소 시간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데카르트가 구축한 좌표를 사유했을 뿐이죠. 뭐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동시대 철학자로서의 하이데거도 이제 마르틴 하이데거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해요.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존재자예요. 그리고 존재는 그 존재들 사이에, 존재자들 사이에 걸려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러프하게 말하자면은 명사는 존재자고 동사가 존재. 바야흐로 이제 요때쯤이 이제 이성적 사고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깨닫는 때인 모양이에요. 요때가. 공간의 현상을 사유함으로써 구축했던 형이상학의 그 시간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때인 것이죠. 킹케이드와 프란체스카는 존재자들이에요. 그 존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제3의 존재가 태어납니다. 존재. 제3의 존재. 사랑. 동사. 그것이 넓은 초목을 자유롭게 나르며 노래하는 새가 된다. 프란체스카의 자식들이 그 노래의 아름다움을 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작가 왈러에게 잡혀서 새라는 존재자가 되고 이제
또 그 새와 이 소설의 독자 사이에 또 어떤 제3의 존재가 태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쩌다가는 이럴 수도 있겠죠. 독자와 독자 사이에서 또 넓은 초목을 자유롭게 나르며 노래하는 새가 태어날 수도 있겠죠.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면은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말. 하이데거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대상의 심박수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킨케이드처럼. 책상의 본질을 아는 게 아니라 책상의 이야기를 듣는 일. 무엇인가를 아는 결과적 사건보다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이 핵심인 거죠. 예수님 사상은 과정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하나 짚어볼 문제는 선함이란 게 뭐냐 라는 걸 한번 좀 짚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소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착하다와 선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이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착한 아이와 선한 아이의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우리는 그거 구별하죠. 착한 아이와 선한 아이. 전자는 말 잘 듣는 아이, 후자는 좀 의지가 있는 아이 정도로 좀 표현될 수 있죠. 착하다는 아이한테 의지가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여하간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카의 이웃은 이제 착하지만 무식한 사람들로 묘사가 돼요. 문학적 감정은 이제 개나 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극명한 직관적인 사람들. 그래서 소문에 민감한 사람들. 착하지만 판단은 너무 나이브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란체스카의 권태로운 삶을 이해하고 그녀의 불륜에 동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킨케이드는 영혼의 고동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휴머니즘에 빠지는 프란체스카를 단순히 욕망에 눈멀어서 노란한 유부녀라고 일뿐이라고 낙인 찍는 거 너무 성의가 없죠. 착하다는 것은 행동만으로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함이라는 것은 행동만으로 취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 행동에 믿음이 있어야 선함이 됩니다. 그 믿음이야 이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이 소설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여기서 이제 믿음은 자신의 현실을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의 정죄를 감내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란체스카는 이제 자신의 불륜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일단 죄를 지었고 하지만 자신의 죄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담담히 현실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누가 징계를 내렸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 징계를 신이 내렸건 자신이 내렸건 주위 사람이 내렸건 하여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고 징계를 수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신에 대한 믿음이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건 이런 믿음이 아름답다. 이런 의연함은 도덕책만 읽어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적 사유가 없는 믿음은 제가 보기에는 위선이다. 요컨대 우리는 대체로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들한테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처럼 뭐 그런 거죠. 착하기만 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앞에 칼날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악해요. 자기도 모르는 새 악해요.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에만 집착하는 교조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고리타분한 거죠. 말하자면 착한 건 좀 나쁘게 좀 연장하자면은 고리타분한 편협함과 맞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 보면은 이런 진짜 큰 사고는 이런 착한 사람이 칩니다. 우리 주위에 무서운 크리스천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지 착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게 많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착한 크리스찬보다는 선한 크리스찬이 되어야겠.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우리 제가 착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제 선한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관심 갖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주구장창 성경만 읽어도 된다는 게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제가 주장은 이 부분 정말 주장하고 싶어요. 목사의 말을 단순 훈계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찬, 그리고 훈계만 하고자 하는 목사에게 구원이 있을까? 전 회의적입니다. 소설은 이제 이야기로 치자면 이제 남녀의 불륜 이야기일 뿐인데, 그 안에는 남성 호르몬이 이끌어온 폭력적 역사와 억압받아온 여성적 감수성, 하지만 진짜 그것에 인간의적 타당성들이 녹아 있습니다. 사실 철학적으로는 이미 진부한 사유이긴 하지만 이런 사유 때문에 소설이 아름다운 건지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뜬금없게도 좀 종교적인 부분도 논의하게 됐네요. 소설은 이제 영화를 보지 않고도 그 장면을 본 것처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별 문학적 수사 없이, 그러니까 둘러치는 거 없이 그냥 사실적으로 소설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근데 이제 낭만적이기보다는 이런 사실적인 문체에 더 가까운 그런 묘사들이 영혼의 교감을 이제 너무 과장되지 않게 실화처럼, 실화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낭만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좀 맞추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영어로 읽어서 그랬나? 오글거림 없이 담백한 애틋함이었습니다. 이로써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소설 감상과 비평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